버클리성 지하 감옥은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든다. 축축한 돌멩이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며 마치 섬뜩한 시계처럼 시간을 표시한다. 비좁은 감방 안에는 43살 된 남자가 썩은 집더미 위에 누워있다. 그의 몸은 한때 왕족의 옷이었던 누더기 천으로만 덮여있다. 한때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카나번의 에드워드가 떨고 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한때 왕호를 쥐었던 그의 손은 이제 쇠약해진 자신의 몸에서 온기를 간절히 찾고 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는 최근의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눈 구멍 속으로 움푹 꺼진 그의 눈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자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음식 대신 더러운 물을 끼얹었다. 웅덩이 물로 머리를 깎고 녹슨 면도날로 수염을 조롱하듯 깎아냈다. 이 굴욕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모든 행동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왕족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밤의 정적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수감자들의 울음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에두아르도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침묵이 완전한 절망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술은 절박한 기도를 중얼거렸고 그 기도는 곧 다가올 무덤의 곰팡이 핀 돌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다. 복도의 횃불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에두아르도는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그 변화하는 형체들을 바라본다. 그를 사랑했던 얼굴들, 배신했던 얼굴들, 파멸할 정도로 증오했던 얼굴들. 이제 그들은 모두 깜빡이는 불꽃 속에서 춤을 추며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럴 수 없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마치 공기조차 폐로 들어오지 않는 듯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다. 자신의 더러움이 온 공간을 가득 채운 습기와 죽음의 냄새와 뒤섞인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의 냄새,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권력의 냄새다. 복되서 간수들이 속삭인다. 에드워드는 짤막한 말들을 받아친다. 여왕의 명령이야. 당연하지. 바로 오늘 밤. 그 말들은 녹은 납방울처럼 그에게 떨어진다. 그는 고통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지만 바라던 대로는 아니다. 어둠이 감긴 감방에서 에드워드는 눈을 감고 웨스트민스터 정원, 장미향기, 왕실 연회의 음악 소리를 떠올리려 애쓴다. 하지만 그 기억들조차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흐릿해진다. 오직 생생하고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그의 마지막 정신적 방어막을 무너뜨린다. 그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한때 왕실 반지를 끼고 있던 곳을 만진다. 살갗은 벗겨져 있었고 강제로 뜯겨져 나간 흔적이 선명하다. 쓸린 살덩어리의 그 작은 원은 그의 몰락 전체를 함축한다. 절대 군주에서 인간 파멸로 생명과 영지에, 주인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자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에드워드는 성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의 변화로 그것을 알고 있다. 곧 그들이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며 순수한 두려움을 혈관 속으로 뿜어낸다. 그는 더 이상 한때 귀족들에게 저항하고 땅을 정복하고 한도 없이 사랑하고 한량 없이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다. 영국 국왕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떤 결정과 배신, 그리고 실수가 천년된 왕관의 계승자를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떨리는 그림자로 만들었을까? 1284년 카나번의 에드워드는 웨일스의 정복지에 있는 카나번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1세 롱스트라이더는 스코틀랜드의 망치이자 모든 민족을 영국 왕위에 복속시킨 무자비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카스티아의 엘러노르는 미래의 왕에게 혈통을 물려줄 고귀한 스페인 혈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린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드러낸다. 아버지가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반군을
처형하는 동안 후계자는 음악과 시 그리고 장인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한다. 궁정 신하들은 수군거린다. 전장보다 정원을 더 좋아하는 왕자는 영국에 좋지 않은 징조다. 13세기 후반 영국은 긴장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노르만 귀족들은 왕권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배에 맹렬히 저항했고 프랑스는 끊임없이 대륙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웨일스는 거의 제압되지 못했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야망이 팽배한 이 도가니 속에서 에드워드는 사치와 동시에 압도적인 기대에 둘러싸여 성장했습니다. 16살에 에드워드는 웨일스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영예가 그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른 관심사를 찾았습니다. 귀족 출신이지만 재산은 많지 않은 가스코뉴 출신의 젊은 피어스 게버스턴이 같은 학생으로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싹튼 우정은 금세 관습의 틀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베스턴은 에드워드와는 전혀 다른 모든 면모를 지녔습니다. 대담하고 야심만만하며 여성에게 카리스마 넘치고 검술에 능합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매료되어 그에게 땅과 자귀, 보석을 내줍니다. 왕위 계승자가 미래의 왕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신하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지켜봅니다. 웅성거림은 곧 속삭이는 비난으로 변합니다. 에드워드 1세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찬상 7년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게버스턴을 영국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어가는 왕은 후계자의 눈에서 국정에 있어 이전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결의를 보았습니다. 삼성 7년 7월 7일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23세의 카나번 출신 에드워드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가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첫 행보는 그의 우선순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즉시 게버스턴의 추방을 철회하고 그를 왕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칭호 중 하나인 콘월 백작으로 임명했습니다. 대관식은 1038년 2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전임자들의 전통적인 엄숙함과는 대조되는 비단과 벨벳 차림으로 눈부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가베스톤은 왕관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었는데 이는 참석한 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눈에 띄게 불쾌감을 표하며 대관식을 집전했습니다. 대관식 연회에서 에드워드는 첫 번째 심각한 정치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새 왕비이자 강력한 필리프 4세의 딸인 프랑스의 이사벨라를 무시합니다. 겨우 13살이었던 여왕은 남편이 가베스통에게 온 마음을 쏟는 동안 마치 동상처럼 앉아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합니다. 이 치욕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왕의 사촌이자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던 랭커스터의 토머스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릭 백작 기드 보샹과 펜브룩 백작 아이메르 드 발랑스가 저항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게버스턴의 관계가 기존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권력과 사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강요한 제약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참모들의 경고는 그의 새로운 왕권의 메아리 속에 묻혀버립니다. 절대 군주로서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그의 통치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는 프랑스로 떠나 자신의 대륙 영토의 경의를 표하는 동안 가베스톤을 잉글랜드의 섭정으로 임명합니다.
외국인, 총애받는 사람, 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에드워드 2세는 자신의 귀족들을 상대로 암묵적인 선전포고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개버스턴의 섭정은 겨우 4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반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프랑스에서 협상하는 동안 그의 총애하는 왕은 거만함으로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남작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귀를 경멸적인 별명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는 랭커스터의 토마스를 배우라고, 기드 보샹을 아르덴의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귀족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309년 2월 에드워드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왕국이 내전 직전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귀족들은 개버스턴에 맞서 공식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총애하는 자를 즉시 추방하거나 무장 반란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누그러졌지만 그의 분노는 가슴에 악성 종양처럼 커져 갑니다. 가베스턴은 국왕의 부관으로 아일랜드로 떠난다. 공식적으로는 명예직이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망명 생활이다. 에드워드는 그를 다시 데려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귀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믿지만 국왕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고집은 알지 못한다. 에드워드에게 가베스턴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끝내야 할 개인적인 고통과 같다. 창정 9년 6월 에드워드는 이전의 모든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추방령을 철회했습니다. 개버스턴은 의기양양하게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발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기보다는 내전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족들은 협상이 끝났음을 이해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폭력뿐이었습니다. 랭커스터의 토마스가 무장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북부의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며 3,000명이 넘는 무장 병력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기드 보샹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얻은 군사 경험을 활용합니다. 아이메르 드 발랑스는 교회의 지원을 조정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귀족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단결했습니다.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대응합니다. 그는 왕립 민병대를 소집하고 플랑드르 용병을 모집하고 충성파의 성들을 요새화합니다. 개버스턴에게 남부군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재앙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이 싸우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진짜 전투는 1310년 4월 스탬퍼드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랭커스터 군대는 개버스턴이 지휘하는 왕립 군대와 충돌했습니다. 교전은 짧았지만 잔혹했습니다. 플랑드르 용병들이 반란군의 진지를 돌파했지만 영국인들의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영국인들이 순수 왕조 전쟁에서 영국인들을 죽였습니다. 전술적 승리는 정치적 패배로 이어진다. 백성들은 유혈 사태의 책임을 왕과 그의 총애하는 자에게 돌리기 시작한다. 연대기 작가들은 죄악된 사랑의 저주가 왕국을 분열시켰다라고 기록한다. 에드워드는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군사적 승리가 거듭될수록 그의 권위는 약해진다. 군사적 성공에 도취된 게이버스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반란군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 없이 포로를 처형하고 종교 성지를 파괴한다. 그의 과도한 행위는 적의 선전을 부추긴다. 반란군은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 질서를 위협하는 피에 굶주린 폭군과 싸우고 있다. 310년 10월 귀족들은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윈체스터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중 에드워드를 납치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잉글랜드 국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협상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귀족 의회의 영구적인 감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마비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유를 얻는 대가로 1311년 법령에 서명합니다. 이 문서는 혁명적인 문서입니다.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외국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임명을 금지하며 왕실 재정을 의회의 통제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영국 역사상 군주제의 권력을 제한하는 최초의 헌법입니다. 에드워드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에드워드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어스 게버스턴을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추방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귀환 가능성도 명예직도 보상적 칭호도 없습니다. 게버스턴은 영국을 영원히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왕국에 대한 반역자로 처형될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게버스턴의 작별 인사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비밀리에 거행됩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서로의 마지막 만남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왕국의 공식 인장이 아닌 자신의 개인 왕실 인장이 찍힌 반지를 건넵니다. 이는 영국 국왕은 귀족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카나번에 에드워드는 죽을 때까지 사랑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31년 11월 게버스턴은 플랑드르로 떠났습니다. 에드워드는 형식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패배한 채 런던에 남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위험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은 신하들을 증거하는 만큼 신하들도 증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전은 끝났다. 하지만 평화는 변덕스러운 모래 위에 세워졌다. 에드워드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어떤 한계도 자비도 없을 것이다. 372년 1월 에드워드는 조례에 서명한 지 2달 만에 이를 위반했습니다. 그는 플랑드르로 비밀리에 함선과 금을 보냈습니다. 게버스턴은 자신의 왕국에 범죄자처럼 숨어들어 영국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전국에 퍼졌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집착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랭커스터의 토머스는 즉시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번에는 협상이나 최후 통첩은 없을 것입니다. 게버스턴은 죽어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전면전을 선택했고 귀족들은 그에 응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전은 첫 번째 내전보다 더 잔혹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자제력이 약함의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해안 요새 스카버러 성에 본부를 둡니다. 게버스턴은 직접적인 군사 지휘권을 맡습니다. 그는 독일 용병, 제노바 석궁병, 그리고 왕의 친위대에 의지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떤 포위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꺾이면 병력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카버러 공성전은 1312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랭커스터는 기 드 보샹과 아이메르 드 발랑스와 함께 직접 공성전을 지휘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3명의 귀족이 자신들의 왕을 포위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왕의 권위는 자기 신민들에게 포위된 요새로 전락했습니다. 성 안의 현실은 장엄하기보다 더 냉혹합니다. 용병들은 에드워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지원 함선들이 해상 봉쇄를 뚫지 못해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게버스턴은 절망의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후 처음으로 에드워드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집니다. 5주간의 포위 공격 끝에 5월 19일 가베스톤은 안전 통행을 약속하며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메르 드 발랑스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총애하는 이에게 존엄한 대우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항복을 받아들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버스턴의 항복은 마치 연출된 굴욕과도 같았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수행원도 없이 평범한 농부처럼 차려입고 성을 떠나야 했다. 에드워드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성문까지 호위했다. 연대기 편찬자들은 왕이 게버스턴을 공개적으로 포옹하며 증인들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했는데 귀족들은 이를 부자연스럽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여겼다. 발랑스는 처음에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가베스톤을 명예로운 경호 아래 런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도중 데딩턴 근처에서 기드 보샹이 우세한 병력으로 행렬을 가로챕니다. 보샹은 안전통행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랑스에서 포로를 납치하여 워릭성으로 데려갑니다. 삼슨 12년 6월 19일 피어스 게버스턴은 워릭 근처 블랙로 힐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재판도 왕의 자비도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혹한 처형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영국 귀족에게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크셔 숲에서 사냥을 하던 에드워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반응은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부수고 신하들을 공격하고 신과 성인들을 모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재위 중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살인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인이나 웨일스인이 아닌 자신의 귀족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변신은 급진적이고 영구적이다. 변덕스럽지만 비교적 온순했던 왕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의 자리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이 등장하여 게버스턴을 살해한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기꺼이 동원한다. 옹원파는 블랙로 힐에서 총애하는 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에드워드는 체계적으로 외국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브라반트 출신 병사들, 아일랜드 궁수들, 그리고 가스코뉴 기사들을 데려옵니다. 그는 영국 귀족들과 충성심을 공유하는 외국인들을 선호합니다. 그의 궁정은 외국 억양과 낯선 얼굴들로 가득합니다. 영국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왕궁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러한 변화를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본다. 남편이 마침내 자신이 총애하는 남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희망과 사랑이 없는 에드워드가 연민 없는 에드워드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한 공포가 뒤섞인 시선. 여왕의 자녀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궁궐복도를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신하들. 12년 12월 에드워드는 남아있던 모든 법령을 공공연히 위반했습니다. 그는 남작들과 상의 없이 새로운 총신들을 임명했습니다. 야심만만하고 파렴치한 영국 귀족 휴 데스펜서, 더 영거는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가진 사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작들은 자신들이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버스턴을 살해함으로써 왕을 제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내면에 잠재해 있던 폭군을 풀어놓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사랑이나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복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이룰 수 있는 국가적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에드워드는 연인과 함께 영혼을 잃었다. 귀족들은 정치보다 시를 더 좋아하는 우울한 왕이 아니라 에드워드 롱스트라이더의 진짜 아들, 즉 권위를 나누기보다는 영국을 불태울 준비가 된 군주와 맞서게 된다. 318
휴 데스펜서 더 영거는 개버스턴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영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버스턴이 사랑을 추구했던 곳에서 데스펜서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한때 사랑했던 곳에서 그는 이제 복수만을 갈망합니다. 새로운 왕실 동맹은 취약한 애정이 아닌 공통된 증오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동맹보다 더 위험합니다. 실수는 멈출 수 없는 눈사태처럼 쌓인다. 에드워드는 개버스턴을 처형한 남작들의 영지를 체계적으로 몰수한다. 랭커스터의 토머스는 백장령 전체를 잃는다. 기드 보샹은 워링 영지를 박탈당한다. 영지는 데스펜서에게 직접 넘어가고 그는 왕국 내의 개인 왕국으로서 이를 관리한다. 부패가 노골화됩니다. 데스펜서는 정의, 자귀, 그리고 왕실 사면을 팔아치웁니다. 관직은 최고 입찰자에게 경매됩니다. 왕실 행정부는 왕국의 피를 말려 총애하는 자의 부를 축적하는 갈취 기계로 변합니다. 에드워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훔친 모든 동전은 개버스턴의 살해를 허락한 자들에 대한 복수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내부의 혼란을 이용합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북부 잉글랜드를 상대로 파괴적인 공세를 개시합니다. 에드워드가 자신의 귀족들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국경은 불타고 있습니다. 변경 지방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왕실의 보호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왕은 영국 영토를 방어하기보다는 영국의 성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스코틀랜드 위기는 1314년 6월 베넉번에서 발발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브루스를 향해 직접 진군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병력이 왕실의 깃발을 따라 참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전쟁과 전략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영국 기병대는 스코틀랜드 장창병들을 향해 무질서하게 돌격했습니다. 보병들은 늪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궁수들은 혼란 속에서 아군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짐과 깃발 그리고 왕의 위엄을 버리고 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영국군이 겪은 가장 큰 군사적 패배였습니다. 베넉번 사건으로 에드워드의 국제적 명성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영국이 무능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대륙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웨일즈에서는 불안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1세가 건설한 제국은 에드워드 2세의 무능으로 무너졌습니다. 랭커스터의 토머스는 군사적 재앙을 틈타 새로운 반란을 조직했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데스펜서의 강제 징수에 시달렸고 상인들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무역이 파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회는 왕의 부패를 규탄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귀족들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영국 국민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을 해칠 음모를 은밀히 꾸며 나갑니다. 프랑스 대사들은 은밀히 그녀에게 구애합니다. 그녀의 오빠인 프랑스 국왕은 그녀가 에드워드에게 반기를 들 경우 지원을 약속합니다. 베넉번의 굴욕을 본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자식들이 물려받을 왕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321년 에드워드는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연회에서 반란군 귀족들을 모두 동시에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작전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랭커스터는 도망쳤고 펜부룩은 프랑스로 도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요새화된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정치적 반란을 상호 선멸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제3차 내전은 가장 잔혹했던 내전이었습니다. 데스펜서는 재판 없이 포로들을 처형했고 반란 귀족들은 왕의 영지를 불태웠습니다.
도시들은 군사적 운명에 따라 진영을 바꿨습니다. 영국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 폭력으로 피를 말렸습니다. 322년 3월, 에드워드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버러브리지에서 랭커스터를 격파했습니다. 국왕의 사촌이자 한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작이었던 랭커스터의 토머스가 생포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직접 그를 즉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랭커스터는 에드워드가 창문으로 지켜보는 동안 고개를 획 돌렸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승리는 정치적 패배로 이어진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사촌을 처형함으로써 모든 영국 귀족 전통을 어긴다. 유럽 귀족들은 그를 동족을 죽이는 폭군으로 여긴다. 교황은 데스펜서를 파문한다. 연대기 작가들은 사투르누스가 자식을 집어삼키듯 자기 백성을 집어삼키는 왕이라고 기록한다. 엘리자베스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총애받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나약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포기하기보다는 영국을 파괴할 진정한 폭군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아이들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 남편을 배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322년 8월, 이사벨라는 오빠와 휴전협정을 맺기 위해 공식적으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상적인 외교 사절이었지만 실제로는 에드워드 2세의 통치를 영원히 파괴할 음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버러브리지 전투 이후 승리에 도취된 왕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데스펜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영국을 장악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은 죽거나 추방당했다. 에드워드는 재위 중 처음으로 자신이 확실히 승리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자신의 침대를 함께 쓰고 왕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다. 326년 9월, 이사벨라는 남편을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며 1년 넘게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추방된 남작이자 데스펜서의 숙적인 로저 모티머를 정치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명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사벨라는 왕조의 정통성을, 데스펜서는 군사적 경험과 음모 조직을 가져왔습니다. 9월 24일, 갑작스러운 침공이 발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겨우 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폭에 상륙했지만 군대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에드워드의 장남이자 훗날 에드워드 3세가 될 겨우 14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왕세자는 친아버지를 상대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왕실의 대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드워드는 걷잡을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각 지방은 데스펜서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 파견을 거부했고 도시들은 왕의 사절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재위 중 처음으로 공포 정치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공포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타령은 최후의 몰락을 알린다. 시장은 저항 없이 엘리자베스에게 성문을 연다. 시민들은 침략하는 여왕을 해방자로 환영한다. 에드워드는 런던 탑에서 자신의 수도가 패배를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권력이 시시각각 무너져 내리자 웨스트민스터의 종소리가 환호로 울려 퍼진다. 휴 데스펜서 더 영거는 아일랜드로의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역풍에 휘말려 그의 배는 웨일스 해안으로 후퇴합니다. 그는 카디프 근처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충성하는 세력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동맹이 무너졌고 왕국은 그를 버렸으며 가족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326년 10월 20일 에드워드는 웨일즈 니스 수도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신성함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수도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복수를 위해 어떤 성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기도하던 중 제단에서 끌려 나왔는데 그의 손은 절박한 상황에서 입힌 상처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굴욕적이고 고의적인 처사입니다. 그는 농부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수염은 더러운 웅덩이 물로 깎여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말 대신 낡은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행렬은 대중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군중은 그를 모욕하고 쓰레기를 던지고 그가 지나갈 때 침을 뱉었습니다. 영국 국왕은 평범한 범죄자처럼 행진했습니다. 11월 24일 휴 데스펜서 더 영거가 해리퍼드에서 처형됩니다. 그의 죽음은 특히 잔혹합니다. 그는 산채로 거세당하고 숨 쉬는 동안 내장이 도련해지고 마침내 참수되어 사지가 잘립니다. 그의 신체 부위는 경고 차원에서 여러 마을로 보내집니다. 에드워드는 창문을 통해 처형 장면을 지켜봐야 합니다. 비록 야망 때문이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마지막 남자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37년 1월 의회는 폐위를 공식화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의회가 살아있는 왕을 공식적으로 폐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적 무능, 행정적 부패, 남색, 반역 등 끔찍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통치할 자격도 없고 통치할 자격도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퇴위식은 웨스트민스터 대강당에서 거행됩니다. 에드워드는 의식적으로 모든 왕실 상징물을 박탈당합니다. 그의 왕관, 홀후, 그리고 왕실 인장 반지가 박탈됩니다. 각각의 행위는 21년간의 혼란스러운 통치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의 14살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엘리자베스와 모티머의 섭정 아래 왕으로 선포됩니다. 에드워드는 저항 없이 폐위를 받아들인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위엄도 다스려야 할 백성도 없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임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확정한다. 왕으로서 그의 마지막 말은 절박한 호소다. 그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기를 간청한다. 에드워드가 남긴 영국은 그가 물려받은 영국에 비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스코틀랜드 국경은 사라졌고 왕실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귀족들은 내전으로 몰락했습니다. 군주의 권위는 영원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수세기 동안 쌓아 올린 것을 불과 21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사벨과 모티머는 폐위된 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합니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합니다. 왕은 일반 범죄자처럼 처형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더 교묘하고 더 비열하고 더 잔인해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1327년 4월 버클리 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애로운 보호 아래 명예로운 은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지만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이 닫힙니다. 참잡 27년 버클리의 축축한 지하 감옥에 누워있던 바로 그 남자가 한때 전능한 영국 왕이었습니다. 초기의 몰락은 이제 잘못된 결정, 불가능한 사랑, 그리고 복수자를 집어삼킨 복수로 이루어진 삶의 불가피한 종말로 드러납니다. 참샘 27년 9월 21일 버클리 성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수마일 떨어진 곳의 농민들을 잠에서 깨웠다. 평범한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초인적인 고통의 비명,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혼이 몸에서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성호를 긋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그들은 요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에드워드 D세는 그날 아침 사망했지만 자연사는 아니었다. 암살자들은 외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붉게 달군 쇠를 그의 항문에 꽂아 안에서부터 내부를 꿰뚫었다. 이는 동성애 혐의를 받은 남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처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죽었다. 사형 집행인은 모티머를 섬기는 기사 토마스 거니와 존 말트레버스입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명령을 몇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전문가다운 잔혹함으로 명령을 집행합니다. 에드워드는 자백도 마지막 의식도 아무런 위험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고통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의 비명은 새벽까지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버클리의 영주들은 폐위된 왕이 밤중에 자연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눈에 띄는 부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 전시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자들은 고귀한 죄수를 괴롭힌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수세기 동안 공식 문서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공식 발표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비명소리를 퍼뜨리고 승려들은 악마적인 방법을 속삭이며 음유시인들은 뜨거운 쇠에 맞아 죽은 왕에 대한 발라드를 작곡합니다. 진실은 어떤 왕권도 침묵시킬 수 없는 민요를 통해 스며듭니다. 엘리자베스는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에드워드의 왕실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사후의 존경을 표하고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마련된 이 장엄한 의식은 방부 처리된 시신은 몇 주 동안 국립묘지에 안치됩니다. 수천 명의 시신이 관 앞을 지나갑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병적인 호기심에 웅구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무덤은 뜻밖에도 순례지가 됩니다. 생전에 그를 미워했던 평범한 영국인들은 죽은 그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를 프랑스 여왕이 이끈 외국의 음모에 희생된 순교자로 여깁니다. 대중의 기억은 폭군을 희생자로, 무능한 자를 고통받는 성인으로 변모시킵니다. 로저 모티머는 젊은 에드워드 3세의 섭정으로 3년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기름 부음받은 왕의 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정통성은 점차 약화됩니다. 폐위를 지지했던 귀족들은 자신들이 너무 과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어떤 귀족에게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330년 에드워드 3세는 18세가 되어 자신의 권력을 주장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모티머를 체포하여 반역죄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는 일반 범죄자로 타이번에서 처형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강제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드워드 2세 통치의 결과는 영국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의회는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군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이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27년에 확립된 선례는 수세기 후 다른 군주들이 국민에게 도전할 때 다시금 거론되었습니다. 에드워드 2세는 자신도 모르게 영국의 입헌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에드워드 왕조의 혼란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영원한 왕조를 세운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경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경계선을 따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복을 꿈꾸던 에드워드 1세는 결국 에드워드 2세의 무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역사적 아이러니는 편애와 개인적인 변덕으로 통치했던 에드워드 2세가 의도치 않게 왕권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도한 통치는 귀족들로 하여금 의회라는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민주주의를 낳았고 그의 절대주의는 입헌주의를 낳았습니다. 후대 연대기 작가들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수세기 후 튜더 왕조 역사가들은
에드워드를 프랑스 음모의 희생자로 부분적으로 복원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낭만주의자들은 그를 금지된 사랑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시대는 에드워드 2세에게서 그들이 보아야 할 모습, 즉 폭군, 순교자, 희생자, 성우자로 바라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더욱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에드워드 2세는 의회를 강화한 나약한 왕이었고 미래의 폭정을 제한한 폭군이었고 지속적인 역사적 변혁을 이룬 개인적 실패자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군주로서의 그의 무능함은 그의 가장 큰 정치적 공헌이었습니다. 영국이 더 자유로워진 것은 그가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나번의 에드워드는 왕자로 태어나 포로로 죽었습니다. 그는 견고한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메마른 나라를 남겼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파멸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개인적인 비극이자 의도치 않은 정치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기를 원했고 영국의 왕권을 제한하는 법을 가르친 군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를 죽인 냉혹함은 수세기 전에 식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실패가 만들어낸 제도들은 여전히 영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불타고 있다. 이야기의 끝.